공부 많이 했고요. 이 디지털 이슈로 고민할 것들이 많구나,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하는 계기였습니다. 제가 이 자담회 설명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매일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게 중앙 이슈로 이렇게 다뤄지는 주제인데, 이게 지역 이슈화 되려면 어떤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사실 리아에서 그동안 많이 준비를, 본부장님 중심으로 많이 준비가 이루어졌겠지만, 사실 지역에서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를 왜 시민사회, 시민들의 역량 요소로서 키워가야 될까를 한번 아주 근본적인 거에 대한 질문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미래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양한 형태로 또 제각각의 전망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망들을 단순화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저희는 많은 미래학자들이 초연결 사회로 지향할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예측이 되고, 그 예측에 대한 동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동의는요. 그래서 이 초연결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개념이 핵심 요소가 될 텐데,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의 많은 것들을 비물리적인 환경 요소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그런 매개적인 어떤 도구가 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리 환경에서 사이버 물리 환경으로 이렇게 융합되어가는 그런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그런 흐름을 정책적으로 스마트 시티다, 또 스마트 인더스트리다, 혹은 플랫폼 경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용어들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연계되어서 고민되어질 수 있는 주제들이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용도에 대한 개념, 지금은 물리적인 그 구분을 나눠서 용도를 각각 따로 배치를 하고 있는 법적인 시스템인데, 이 스마트 시티의 개념은 용도를 믹스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 배경에는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큰 어떤 변화, 이게 이제 그 동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교통은 지능정보 체계, ITS라고 하는 지능정보 체계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깝게는 스마트홈, 이런 것들이 또 민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스마트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산업단지, 그리고 VMS라고 하는 버추얼 매니팩처 시스템, 이렇게 가상의 공간화하는 이런 고민들이 실제로 그 글로벌 기업들이 리드를 하면서 실제 사업화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수소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이 경제를 이끌어갈 플랫폼으로서 이제 그 이상을 가져가는 그런 요소들, 그 중에 두 개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중간 단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연결하고 공유시키고, 그리고 동시간화하는 그런 공간적인, 시간적인 그 격차를 줄여서 동시간화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면서 인지와 판단, 대응이라고 하는 그 지능화 사회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의되어지는 그런 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디지털 시민 역량,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시민들의 역량, 역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될 디지털 환경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시티를 하나의 예로 보면 모든 요소들, 도시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 앞에 스마트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스마트의 개념은 제가 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된 사회 요소들이 이 디지털 환경 안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시티는 지자체 혹은 국가 단위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사실 잘 이해하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디지털 요소들이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 갖기도 쉽지 않고 또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 크게 와닿지 않죠. 근데 이 스마트 도시가 무엇을 지향을 할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텔리전스 소사이어티의 개념들을 아주 정밀하게 구현을 해 나가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에도 스마트 시티 이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혁신도시, 아무래도 이제 신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초지능 기반의 지능화 기반의 이제 도시 환경들이 점차 확산이 될 텐데 미래의 이 공간에서 살아갈 시민들은 저희는 물리적인 인프라를 보면서 도시를 이해하고 내 삶의 주변 환경을 이해하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요소들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일까 우리 삶에서 그리고 우리 앞으로 미래의 그 사회 환경에서 디지털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좀 이 의식 전환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산업을 한번 보면 이제 스마트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국비 지원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자체 혹은 민간 쪽에서도 아주 발빠르게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초연결 사회 기반의 인텔리전스 소사이어티 이 개념이 산업으로 들어오면 그동안 그 우리나라는 철강이나 건설 이런 그 주무장대, 그러니까 거대하고 큰 산업적인 그 재화를 만들어내는 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걸 이제 전통 산업이라고 본다면 이 디지털 요소가 산업에 가미되면서 아주 그 생산품들이 작아지면서 그리고 물리 환경하고 연계하는 가상의 공간하고 물리 환경하고 연계되는 그런 개념으로 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어떤 경제적인 파급력이 커지고 있어서 이 산업에서 디지털 요소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구현할 것이냐, 이거는 그 사례 예시로 그 왼쪽에 보시는 게 디지털 트윈의 사례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홀로그램의 사례입니다. 왼쪽은 지금 그 지멘스를 선두로 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용화해서 비즈니스 모델화 이미 완료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스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가미된 그 제품을 만들어서 가상의 공간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어떤 효율을 높이는, 산업적 효율을 높이는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들이 현재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산업적 디지털 환경은 제조, 유통, 판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디지털화 되어질 텐데 이 환경에서 시민들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가? 우리가 이 노동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공장에 들어가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필요로 할까? 그 역할에 대한 수요 부분을 키워져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그 산업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역량 강화에 어떤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지금 지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초에 지역정보와 시행계획이라고 하는 충청북도의 내부 계획을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제 비전이라 해가지고 스마트 행정 구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능정보 기술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이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제 이런 것들을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대체적으로 방향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보복지, 행정정보화, 생활정보화, 산업정보화, 사회안전망 그리고 스마트 인프라 이렇게 이행과제를 6대 과제로 설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빨간 줄로 쳐놓은 부분이 디지털 복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혹은 디지털 시민 역량을 위한 그런 실제 지금 올해 추진되고 있는 그 지역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의 현 주소를 뭐 가늠하는 기초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과연 우리 앞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한 그런 미래의 모습의 디지털 역할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시민들이 주체가 될 텐데 이 시민들의 역량이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는 어떤 전략이 내재되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는 게 좀 비판적인 시각이고요.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거는 앞서 발제해 주신 교수님들의 발표 내용하고 그동안 리아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지역 차원에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지 중앙 이슈에서 지역 이슈, 전국 이슈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 내용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시민 입장에서 딱 직관적으로 좀 이해되어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포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정책 아젠다까지 이렇게 왔는데,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디지털 포용의 개념과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인 정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서 이 포용은 일반적인 어떤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 내지는 결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럼 이 격차는 뭐냐, 디지털 약자는 누구냐 라는 부분에 대한 좀 정의가 명확히 있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즘이 아니고 정책으로 간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저희가 물리적 환경 약자는 크게 신체적 능력과 경제적 능력이 저조한 낮은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물리적 약자로 설정을 하고 정책적 배려를 해왔지만, 디지털 환경에서의 약자는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해도, 디지털 이해도와 활용도, 그리고 인터넷이나 어떤 디바이스 또는 사이버 물리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인지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의 대상이 아마 이 약자일 것 같고요. 그럼 이 약자 설정이 되면 정책 목표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저희가 지금 포용도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포용도시의 방향성은 그 UN 헤비타트에서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정의되어 오면서 지역 의제화 되어 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개념 역시 정책 목표하고 방법론이 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발제 자료에도 들어 있었지만 이하에서 이 실행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이게 지역 단위에서 이슈화 되려면 통용 지역 전략,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전략이 있어야지만 정책적인 그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략 내지는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겠다. 그 이유는 이제 분야 포용의 대상 분야 예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 자료를 캡처해 온 건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포용이라는 게 방향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디지털 약자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이 정책 목표인 그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원래 본질적 관점하고, 저희가 그 포용 사회라고 하는 큰 국가적인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 포용 사회라고 하는 국가적인 아젠다를 분야별로 이렇게 한 단계 도약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디지털의 역할, 이런 부분도 하나의 그 활용 방법론으로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책 수단으로서의 그 디지털의 개념, 이런 걸 담은 지역 단위의 액션 플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지금 논의된 거를 어떻게 우리 사님 얘기를 해볼까요? 한 번씩 다 말씀하시고 총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서 저 1시간밖에 안 남아서 일단은 다 얘기하고 내부 배우미로 토론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상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살아가면서 저는 디지털 서툴입니다. 아까도 보내주신 발표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얘기해야 될 대목이 있는지 좀 정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뭐 주요 개념으로 디지털 불평등, 디바이스에서부터 포용, 역량, 리터러시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고, 이제 저희들 지역에 있는 도서관 입장에서는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걸 보여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얘기하는 것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디지털 사고 능력들,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의식과 해보는 규율이 있는 민주주의를 이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 영향들, 이런 것들은 전반에 대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이런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저희들 구립도서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도서관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과 하고 도서관하고 협업해가지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해시키는 노력들은 지금 10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디지털 사고 능력에 관한 것들은 이거는 뭐 디지털 사고 능력이라는 게 어딥니까 뭐 별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기반되어야 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따로의 디지털 사고력을 따로 키우겠다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인문 역량을 아날로그 영역에서 인문 역량을 강화하면은 말 그대로 트랜스포메이션만 되는 것이 매체만 달라지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윤리 부분들은 이게 조금 저희가 좀 따로 다뤄야 될 때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디지털 실천 역량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 영역에서 하던 것들을 매체를 달리해가지고 툴을 달리하면은 그건 해결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저희들은 저는 좀 살펴보고 싶은데 온라인 플랫폼이 요즘 워낙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맞춤형, 다른 말로 취향 저격형 알고리즘이 작동돼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SNS 쪽에서 너무나 서비스를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되려 이런 것들이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어야 될 다양성의 가치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터 버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증 편향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들 같은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요즘의 정국들 조국 사태라고 얘기되어지는 이즈는 정국 사태에 있어가지고 이 공정하니 그 균형감과 있게 보는 눈이 일반 대중들이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이제 저는 서비를 좀 해볼 대목이 있겠나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 경북에서 상당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과정에서 이건 사회가 이게 진보하는 게 아니고 분열되고 내지는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되는 확증 편향이 더 심해지는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이 더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인간의 가치가 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두 분이 말하신 중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표현이 있기 전부터 올드 미디어 때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이 영역들을 좀 더 지금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경험이 되겠다. 타이밍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올드 미디어 제가 전공은 문헌정보학을 전공했습니다. 했는데 대화 마치고는 도서 현장에 내기는 답답해가지고 그때 다시 젊었던 모양이죠. 호텔에 있어가지고 세상 공부할 거라고 비자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년 때가 돼가지고 아직은 일은 더 해야 될 세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베이비 부모에 해당하는 세대니까 그래서 이제 재취업을 해가지고 지금 제 전공 막판에 전공을 다시 찾아와서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신문에 종사했기 때문에 올드 미디어에 있어 보니까 신문 아까 언론재단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가지고 언론진흥재단에서 한 파트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잘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인데 이 역할을 다른 데서는 할 데가 없겠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비교적 정보 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포함해서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쪽으로 좀 가봐야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역 그쪽에 조금 저희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지역 대학에서 전직 기자이고 지금 도서관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그 중에서도 특히 뉴스 리터러시에 대해 가지고 강의도 좀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현직 기자들한테 저 얘기를 못 맡기는 게 현직 기자들한테 맡겨놓으면
지금의 현상들에 대해서 자업입학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부담스럽다 싶은지 잘리는 건데 떡을 부담 없이 얘기 안 하겠네 그래가지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시가 왜 필요하겠다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대부분 도서관에서 그렇게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 리터시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계층을 그렇게 연령대로 좀 나누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기 본 리터시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 청소년들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금 우리가 디지털 대변을 이해시키고 이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걔네들은 뭐 전혀 교육받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디지털 미디어를 매체들을 활용하고 기기를 사용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베이비 부모들 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들을 교육시키는 것들은 유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편차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대목 양권의 계층이든 관계없이 다 지금 놓치지 않고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뭡니까 이게 뉴스 리터러시에 좀 집중된 컨텐츠에 집중된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 갈수록 정보가 과잉 생산이 되고 과잉 생산이 되는 과정에서 필터 버블링이 심해지고 확증 현상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양질의 컨텐츠를 특히 뉴스 영역에 있어서 양질의 컨텐츠를 담아내는 매체를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 저널리즘 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하는 것은 캐나다의 마샬 랭만이 얘기하는 미디어가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시민들이 소위 말하는 권리 주체인 시민이 좀 소비자인 시민이 식견을 가지게 하는 매체가 함부로 중용을 못할 겁니다. 선택하고 소비를 판단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량만 갖추지는 거죠. 그러면 뭐 기레기 이런 얘기도 굳이 안 들어도 되죠. 함부로 휘둘리는 짓도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한다면 말씀드린 것까지 정리하자면 공공도서관에서는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는 서민들 특히 베이비 부모들 그리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뉴스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학에서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언론정보학 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얘기를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는 파급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자기네들이 생산한 정보에 대해 가지고 판단해달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대부분 대학 도서관에서 대학생들한테는 교양 과목하고 연계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학교 도서관에서는 그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목 교사 그리고 사회과목 일반 사회, 정치, 교육, 정치 이런 것들은 단위 교과목 교사하고 협업해서 사서교사를 가발하고 아니면 뭐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사서교사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사서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서 그런 작업을 해나가는 미디어 또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로 보다는 뉴스는 정보 전반에 분별력을 기울여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를 그리고 능동적인 활용 능력을 갖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수준된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창조에 대한 부가치를 높이는 것 같아요. 재창조의 역할들은 그리고 한국에 가서는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은 결국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시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다 다루는 게 다 제일 좋겠지만 그게 예리치 않다면 정책 제안을 한다면은 우리가 영원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범사례를 한번 그 테스트에 한번 올려보는 거는 정도 지금 말씀 어떨까 이렇게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최소한 팩트 체크 또는 크로스 체크를 해야지 소비자인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라도 심어주면은 시민들이 특히 그 정치적 방향성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두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뭐 백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저희가 의원님의 커다란 탐구 같은 이야기를 제가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디지털 포용이라는 용어를 접하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디지털 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포용해야 할 대상을 생각하고 그것이 디지털이라는 기반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포용을 생각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되는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그 포용이라는 관점을 끌고 가는 주도적인 어떤 리딩의 역할 이런 것들을 오늘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이 토론의 그 내용이 디지털 시민 역량의 지역 정책에 대한 노력을 한번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한번 좀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시민 역량이라고 하는 시민은 왜 붙여야 하는 걸까요? 저는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뭐 어떻게 조 박사님 생각하시는 왜 시민 역량? 그럼 우리 LI에서 붙였으니까 우리 정반 부장님 친구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그 집단 그룹으로서의 역량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개인들의 역량이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의미에서 시민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이제 디지털 사회 아까 발제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디지털 공간에서도 시민사회를 만들자는 관점에서 그 기존의 시민 뭐 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시민으로 다가가된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도 그런 건전한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역할 뭐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시민을 굳이 붙였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본부장님의 견해에 공감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시민이라는 말을 이용하는 적용한 이유가 사실은 어떤 자발적인 의사결정도 중요하고 자기 결정권 또는 스스로 뭔가를 하는 이런 것들의 포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제가 오늘 그 토론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디지털 포용에 대한 자발적인 움직임들은 있습니다. 지역에도 있고 또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중앙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발적인 디지털 포용의 움직임을 잘 이를테면 발굴하고 그것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정책의 방향이 있어야 한다. 특히나 지역에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거다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디지털 포용의 개념을 시민이나 어떤 개인에만 국한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기업이나 집단도 뜻밖의 디지털에 대한 소외가 있고 달리 말하면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부르는 실은 데이터의 소외 이 부분도 실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포용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강원도라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강원도에 뭐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
얼마 전에 삼성의 데이터 센터가 춘천에 있고 도전그룹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 등등 많은 데이터 센터가 강원 지역에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강원도가 마치 디지털에 대한 선도 뭐 이런 느낌을 가진 것 같기도 합니다. 실은 그게 없지는 않죠. 더군다나 이제 강원도 자체가 벌써 재작년에 데이터 퍼스트라는 기치를 내걸고 소양강 댐에 아주 저온을 가지고 있는 수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아주 저비용의 데이터 센터 집적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단지에 붙여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데이터 시티,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연결하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포용이나 디지털 시민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 주변에 데이터 센터가 몇 개가 있다. 그게 내가 생활하는 데이터의 시민 역량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려면 사실은 수많은 단계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에 대한 이제 그 사례를 제가 좀 생각해 보면 디지털 사회혁신에서 그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저희 센터에서도 재작년에 디지털 사회혁신을 강원도에서 어떻게 해볼 것인가 하는 정책 과제를 공부한 적이 있고 또 실제로 작년에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발굴을 위한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발굴되는 사례 하나가 디지털 문해학교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이 사업을 제안하냐면은 주소지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아주 시골이죠. 근데 강원도의 특징은 인구는 제일 작죠. 우리나라에서 산지는 82%라고 지역은 가장 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령화 지수도 제일 높은 곳이 강원도죠. 그러니까 디지털 소외가 일어난다면 자연 발생적으로 가장 소외가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자발적인 스스로의 디지털 포용, 스스로 포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잘 촉진시키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횡계리에 만들어진 디지털 문해학교는 사실은 처음에 지역에 있는 어떤 좀 생각이 있는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이 그 동네에 멀리 이렇게 떨어져 살고 계시는 동네의 어르신들이 도대체 아들이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을 줄 모르고 전화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눌러야 할 줄 모르고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를 자발적인 어떤 도움이나 봉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이제 그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지원을 받게 됐던 사례거든요. 그 지금은 그 이야기가 이제 알려져서 사실 거기가 그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서 아예 디지털 문화센터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스스로 주민들이 디지털 문해를 위한 강좌를 스스로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기 동네에 찾아가서 그걸 이렇게 문해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발전에 있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공데이터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뭐 정보화진흥에서 뭐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장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한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은 수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지역의 몇몇 또 데이터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업에 종사하는 그 기업들에서는 그 데이터들이 실은 배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깨달으려는 노력도 부족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 데이터를 이용하면 자기의 비즈니스를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 또한 또 다른 차원의 디지털 소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착안해서 시민이나 개인뿐만 아니라 그런 기업이나 집단의 데이터 소외도 디지털 포용에서는 좀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제 제안입니다. 그런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도 강원 오픈 데이터 파트너라는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몇몇 공공기관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주로 한번 다녀보자. 뭐 그런 모임이죠. 그래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기업이나 집단의 데이터로부터의 소외 이것도 직접 실천을 통해서 포용하도록 하자 모임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에서의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소외나 배제를 벗어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그 소외 계층을 품을 수 있는 노력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촉진하는 정책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 이하는 관주도보다는 그것을 어떤 자발적인 시민 운동이나 사회 혁신 활동 또는 좀 더 나아가는 소셜 벤처 같은 것과 연계해서 이게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가 됐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본부장님 말씀. 네. 저도 뭐 오늘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특히 두 관제를 통해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고 정리된 부분도 많고 또 앞서서 말씀하신 것도 듣고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 논의되는 이 디지털시티 관련해서 조금 뭐 이렇게 개념도 설명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for what의 문제와 how to의 문제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디지털 대전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려면 결국 디지털 인클루전 트랜스포메이션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 디지털 인클루전 트랜스포메이션은 전 국민이 함께하는 이제 디지털 대전화 이라는 관점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디지털 인클루전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하기 위한 how to가 뭐냐? 저는 그게 바로 디지털 시티즌십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디지털 시티즌십이라는 건 결국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소양, 예를 들어서 타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혹은 뭐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또 뭐 언어적인 뭐 각종 폭력 또 뭐 왕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 그 다음에 소양만 갖춰서 되지 않고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엘빈 토플러가 일찍이 프로슈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디지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프로슈머로서 역할을 하고 자리매김하는 뭐 그런 게 이제 뭐 활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역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에 혹은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 건전하게 잘 참여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소양과 활용 참여 역량을 잘 만들어 가는 게 시티즌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티즌십을 통해서 결국 디지털 인클루전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정한 의미에서 달성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이제 현재는 이제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국가 주도였거든요. 관 주도였고 그 다음에 기술 중심이었어요. 특히 뭐 저희 원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벌써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결국 이제 시민이 앞서 나가서 기술이 아니고 현안, 그게 뭐 사회적 현안이 됐든 국가적 현안이 됐든 현안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중앙집권적인 게 아니고 지방분권, 지역, 그리고 현장, 우리 생활 현장, 뭐 이런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디지털 시티즌십을 고민하고 또 디지털 시티즌십을 통한 디지털 포용 사회 혹은 디지털 포용 국가의 전환, 이걸 고민하면서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교육만 시키자는 거냐, 뭐 시민들을 초중고생, 성인, 뭐 장노년층, 장애인 뭐 교육만 잘 시키면 되는 거냐,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기본적인 거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또 그런 체계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데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게 뭔지를 고민하기 더 중요하다.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앞서서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가 혁신입니다. 그럼 교육의 혁신, 사회의 혁신, 국가의 혁신. 뭐 예를 들어 교육의 혁신 같으면 우리가 좀 과거와 달리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에콜 42 프로젝트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더라고요. 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센터가 뭐 그런 것들. 교재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오히려 미션 베이스로 이 개발자를 양성하는 뭐 어떤 그런 교육의 혁신. 또 뭐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오바마 정부에서 하는 18F 프로젝트. 국가나 기업이 전자정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시민이 전자정부를 만드는 시대, 사회. 결국 여기까지 가려면 디지털 시티즌십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 달성하기 어렵거든요. 디지털 시민사회가 만들어져야지만 그 속에서 역량 있는 시민들이 존재해야지만 이제 18F 프로젝트 같은 거 해볼 수 있는 그런 국가와 기업이 아니고 시민이 정부를 만드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결국 만들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시티즌십이 중요한 바탕이 돼야 된다는 생각.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성장 잠재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이제 이 시티즌십을 통한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죠. 아까 이제 발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장애인, 청소년, 저소득층, 노무민 뿐만 아니고 이제 여성까지 사실은 기본적인 이 사회 경제적인 이 디지털 사회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회적 가치 제고입니다. 저도 뭐 지하철 환승할 때 보면 이제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승할 때 문 게이트 이제 넘버까지 이렇게 보고 빨리 이렇게 환승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장애인이라면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하철 어느 출구로 가야 엘리베이터가 존재하는지를 과연 서비스하고 있나? 이런 거야말로 시티즌십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우리 사회가 시민들 스스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야 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정으로 완성되려면 디지털 인클루전 트랜스포메이션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저는 디지털 시티즌십이다. 디지털 시티즌십은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취할 소양과 활용과 참여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혁신, 교육의 혁신, 국가의 혁신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이 시민들 개개인을 프로슈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이 사회적 가치를 좀 더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면 이제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는 문제들이 조금씩 이렇게 풀려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 여쭤봐서 큰일 날 뻔했어요. 잘 보셨네. 오늘 다 배운 걸 돌려